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 이제 코리아 복싱 그라운드 내추럴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KBI 부회장이시자 링 닥터 경력 20년 누가치과의원 원장님이신 도승진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I 부회장 도승진입니다. 우리 KBI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효삼 선수가 링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후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수 안전과 뇌출혈 부상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지금 대회를 66회 지금 치르고자 있는데 한 번도 대회를 그냥 서투루 보낸 적이 없습니다. 대회 끝날 때마다 새로 나타난 부상이라든가 그걸 전부 포스팅을 했었고, 또 앞으로 우리 복싱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관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에 거의 다 썼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한번. 우리는 지금 다 권투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해 볼지 몰라도 나이 들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권투 선수들의 특성을 갖다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링에서 싸우는 1, 2라운드 그걸 보면 성격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문제가 뭐 있냐면 선수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심판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지도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두크 선배님이 돌아가실 때 관 짜고 돌아가셨죠. 아마 중간에 자기 부상이라든가 뭔가 심각했던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수가 내가 그 부상을 느끼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왔을 때 그 선수가 경기를 나 스스로 못한다고 했을까요? 근데 많은 시합을 보면 정말 그런 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링에 올라가서 주먹 몇 번 섞어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싸울 때 내 발로, 내 입으로 못하겠다, 관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말 못해요. 정말 창피해서 쪽팔려서. 우리가 그래도 주먹 쓴다고 권투한다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그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누가 하냐? 심판이 말려주던가 관장이 말려줘야 돼요. 선수한테는 항상 그 위험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투를 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 게 바로 심판과 관장 역할입니다. 심판이 저 사인이 정말 심각한 부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그 대회 그 타이틀 매치를 보면 꼭 올라오는 사람 레프리 주심은 꼭 올라오는 사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못 오지만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그걸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의학적 그 용어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권투인 입장에서 만약 저런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례별로 이번에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때린 펀치만 기억되고 맞은 펀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판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시합을 할 때 보면 정말 80년대 저 운동할 때 시합 따라가다 보면 막 그 판정 나고 선수가 막 링에서 펑펑 울어요. 주저앉아서. 내가 봐도 좀 너무했다 싶은데 저렇게 강한 선수가 왜 링바닥에 앉아서 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그냥 보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그 군산체육관 동무 모임이 있는데 50년 전 그때 그 판정 갖고도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선배님은 그걸 지금도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 그 과정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나중에 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 선수를 올렸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칸이 침착할수록 선수는 안전해지고 세칸이 흥분할수록 선수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정도 공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저 선수가 나중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자세 성품,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내가 선수는 했어요. 챔피언도 됐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선수는 링에 올라갈 때 내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면 8라운드, 10라운드 이후에 그 뇌출혈로 쓰러진 선수 중에서 살아남은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매치를 할 때 중간에 어느 정도 끊어주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공부를 하나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지도자를 믿고 선수가 목숨 걸고 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많은 그 지도자들 관장한테 보는데 자기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관장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강하면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경험이 그 링에서 일어난 선수들의 부상을 전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 김두크 선배님 이후에 우리 프로 선수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김두크 선배님 돌아가시고 일본에서 이동춘, 네? 요삼이 죽었고 또 백이석 선수 돌아가셨죠.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제가 들은 그 사망 사고가 많아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안 나고 보통 그 뇌출혈 쓰러지고 한 40일 넘어가면 언론에서 더 이상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가면 뉴스에도 안 나오고 대부분 그런 것은 우리 서로 감추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링 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권투위원회에서 할 일은 그걸 분석하고 부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심판들, 관장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돼 있으니까 그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선수는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심판뿐만 아니라 지도자 교육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 그 의무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때 되는 화성에서 김정희 선수 사망했을 때 제가 신문에다 글도 올렸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그 일이 반복된 것이 바로 이번 제주도에서 학생 하나가 참 안타깝게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선수는 아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상태를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투 경기에서 대부분 사망이 뭐냐면 급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수들 그 사망한 예를 쭉 들러보면 급성 경막하 출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출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사례별로 한번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니까 그로기 상태하고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로기 상태가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펀치를 맞잖아요. 그럼 두개골내에 두뇌가 있는데 그건 뇌척수액이라는 그 물로 감싸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흔들릴 게 아닙니까? 흔들면서 뇌가 두개골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뇌라는 건 뭔가 신경이라고 그러죠. 신경이라는 것은 전기 전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여라 하면 전기 신호로 가는 거죠. 텔레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 그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 흔들리면서 운동신경 전달에 교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거죠.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릿해진다고 그랬어요. 다운 당해본 사람들 많죠?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방향 감각이 상실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꽝 충격을 받잖아요. 뇌가 일시적으로 눌릴 게 아닙니까? 눌리면서 눌린 부분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관이 수축되면 뭐냐면 반응 속도나 균형 감각. 우리가 그 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잽 한 대만 퉁퉁 맞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리셋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뇌에 충격을 받으면
이런 상태로 돼서 그로기가 됩니다. 자, 그로기가 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회복이 되죠? 다운되고 굉장히 어지럽고 그럴 때마다 종치고 코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정신을 차리죠? 바로 이게 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뇌출혈때거든요. 그럼 이걸과 구별하는 걸 한번 볼게요. 한번. 회복 또는 손상이 되는데 회복되면 어느 정도 되면 싸울 수가 있겠죠.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손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뇌 전문 의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펀치는 뇌에 흔적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또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자, 급성 경막하 출혈은 이런 겁니다. 경막이 있어요. 뇌가 흔들리면서 경막과 뇌와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게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출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피가 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그 심판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부상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갈 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뇌출혈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몇십 초가 걸립니다. 그 몇십 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못했을 때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걸 지켰을 때 회복되고 선수는 생명을 살린 겁니다. 자, 하얗게 되죠. 이거 뭐냐, 피딱지가 생긴 겁니다. 선지라고 그러죠. 선지. 여러분 선지처럼 돼요. 그리고 뇌 중심 미드라인이 어떻습니까? 밀렸죠. 자,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차이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 뇌 부분마다 눈, 코, 입, 운동, 다리 다 물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혈전을 통해서 생기면 뇌 전체가 밀리게 돼요. 그러면 청력, 눈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 뇌 부위가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압박으로 인해서 어떤 게 되냐면 혈관이 막히겠죠. 뇌는 잠시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목이 졸린다는 거 어떻습니까? 목이 졸린다는 거.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뇌는 산소 공급이 계속 돼야 되고 또 다른 걸 안 먹어요. 예를 들어 몸에서는 뭐 지방도 먹고 아미노산도 먹고 그러지만 뇌는 오로지 글루코스라는 당분만 먹고 살아요. 산소 공급이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뇌세포가 죽게 되면 안 깨어나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서 피딱지가 차가지고 뇌를 누르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은 밀릴 게 아니에요? 자, 미드라인 이렇게 눌렸죠? 최우삼 선수 CT 사진도 이랬고요. 우리 대회를 치르면서 2명의 선수도 이렇게 됐었어요. 한 분은 이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거 막 굉장히 불규칙적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데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왜 사망과 회복과 어떤 차이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상태에서 펀치를 더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사망이거든요. 뇌출혈 상태에서 더 충격이 가해지면. 실질적으로 이번 제주도 사건이나 김정희 사건이나 보면 언제 어떻게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언제 뇌출혈이 생겼다는 것은 전문 의사들 보면 권투인들을 보면 알 거예요. 저 주먹에 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계속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진단하는 거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얼마인지 봐야 되거든요. 자, 스트로크라 그래요. 스트로크 뇌출혈을 STR.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꼬여요. 그리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많이 봤을 거예요. 권투인들. 자, 다운 당했을 때, KO 당했을 때 그 얼굴 표정 봤죠. 그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 레지던트 의과대학 있을 때
정신과 환자들은 얼굴 보면 그냥 다 표가 나요. 왜냐하면 항상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면 눈동자가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치과 외래를 오는 환자들 보면 정신과 환자들은 눈빛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제일 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눈빛을 봐야 돼요. 초점을 맞추냐 안 맞추냐를 봐야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강해도 뇌 혈이 피가 차게 되면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게 있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을 때가 문제거든요. 자, 팔이 주먹이 내려간다 그래서 자, 손이 처진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레프트 왼손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쳐져 버립니다. 그냥 손 내리고 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쳐져 버려요. 자, 시간이 지나고 다리가 풀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마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팔 다리가. 그러면 팔 마비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처음에 이러고 일어났다가 정신 차리고 이거 되면 시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그런데 그게 몇십 초입니다.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십 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집중을 해서 선수 이걸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급성 뇌출혈에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출혈이 있잖아요. 약한 상태로 계속 경기를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펀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주먹 순이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주먹 순이 죽으면 지도자들은 뭐냐면 심각하게 경기 중단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도. 아니 나 맞고 쓰러지다는데 왜 스톱시켜? 그러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먹 순이 죽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동영상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펀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경기를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역전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KO패라는 그 타이틀이라도 하나 안 되게 계속 경기를 끌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밸런스 잡기 힘들다. 대답이 분명치 않다. 혀가 꼬인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스톱 시켜서 박스 시켰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면 스톱하고 다시 한번 말 시켜봤어요. 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합 끝나고 링에서 내려오고 다운당하고 내려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 그리고 선수 의향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의향을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해야 될 것은 선수가 분명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 네 주소 얘기해봐. 말이 분명한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어지럽고 토한다는 것은 여러 구별해야 될 증상이 또 있거든요. 뇌출혈에서 어지럽고 토한다는 것하고 뇌출혈 아니고도 어지럽고 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뭘 봐야 될까요? 혀를 봐야 돼요. 말을 분명히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그 입장을 생각하고 의사를 존중한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말을 시키고 환자의 눈빛과 말이 분명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딱 출혈이 생겨가지고 통증 별로 못 느끼죠. 근데 그것이 조금씩 그 부피를 만들어 가면서 뇌 한쪽이 밀리기 시작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저번에도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뭘로 얘기했냐면 이게 뇌출혈 진단법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이제 골든타임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이 선수가 왜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뇌출혈 부상 때 어떻게 선수가 살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이 강동선 선수하고 중국 선수예요. 중국에서 시합하는데 어떤 편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 좀 맞고 몇 개 맞았어요. 상대 선수 아직 보세요. 충분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지금 뇌출혈 증상 없죠? 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살기 있는 펀치를 내느냐 안 내냐거든요. 적어도 내가 밸런스를 잡고 주먹을 낼 때는 아직 그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조금 빨리 돌려볼까요, 한번? 언제 나타나는가 볼게요, 한번. 자, 끝나고 있죠. 자, 됐어요. 이제 자, 끝났죠. 이미 얘는 뇌출혈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갖까지 나타날 때까지 자, 보세요. 다리가 휘청거리죠. 못 서 있고 링줄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펀치에 후유증 나였으면 갔을 때 이런 게 없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힘이 안 빠지고 제대로 밸런스 잡고 펀치도 제대로 뻗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뇌출혈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뭘 했냐면 자, 아까 펀치 맞았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가 시간이 있죠. 시간이 몇십 초가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계속 이러고 지금 얘 보낼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보십시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되면 뭔가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억세게 운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증상이 좀만 더 늦게 나타나가지고 공 울려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고 죽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나는 사건이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공 울려가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털이 쳐졌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상대 선수가 어땠습니까? 흠칫했죠. 이거 뭐야? 이런데 심판은 박스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팔이 떨어지는 게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얘는 천운으로 살았어요. 천운으로. 됐어요, 이제. 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못 지켜주면 선수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김정희 선수 사건 같이 2라운드에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뇌출혈 부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3라운드에 서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계속 시합을 시키고 중지를 안 시켰고 수건도 안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해야 살겠어요? 자, 뇌가 압박을 받죠. 그럼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압박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그 눌린 곳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거기서 뇌세포는 죽고 뇌사가 되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20일, 30일 동안 숨이 있는 것은 뇌줄기라고 하죠.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심장 호흡과 심장 작동을 작용하는 뇌줄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아있으면 계속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뇌는 어떻습니까? 대뇌는 이미 사망했고 그 뇌사 상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쉬는 시간 있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하면 그 세칸으로 가야 돼요. 그 세칸하고 선수하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말을 했는데도 관장이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이따 끝날 때 안 하고 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최대한으로 빨리 가가지고 뇌를 열고 혈종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살아요. 그래도 뇌는 상당히 부어있기 때문에 그 뇌 부종이 가라앉으려면 40일, 50일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루시드 인터벌 있죠. 제가 이거 두 케이스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체육관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토하고 어지럽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출혈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 이거 뇌출혈이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시합 끝나고 오늘 스파링 했어요. 그래, 운동 수고했다. 집에 가라. 집에 보냈어요. 한 케이스를 하나 설명할게요. 한 케이스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강훈 관장이라고 아주 친한 후배죠.
그 선수를 키웠는데 프로 데뷔전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실전 스파링을 한번 시켰어요. 4라운드. 그래가지고 동영상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때 좀 많이 맞는다. 수비가 안 좋다. 그런데 걔도 프로 데뷔전 한다고 해서 딱 스파링 했는데 좀 맞았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안 좋죠. 밤에 가가지고 친구랑 또 술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혈이 아주 작을 때는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 후에 그 출혈이 쌓여가지고 의식을 잃고 구토증 증상 나타날 때까지 몇 시간 후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 가서 술 마시고다가 푹 쓰러졌으니까 병원 왔을 때 술 마시다 쓰러졌는지 권투하다 쓰러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날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도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뇌 열어놓고 한 45일 후에 이렇게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받은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걱정되니까 야 이관장 걔 어때?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나 죽겠는데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신히 살았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뇌출혈 상태에서 더 이상 펀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한 케이스예요. 고등학생 선수가 체육관에 스파링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사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아주 깨끗하게 잘 회복됐죠. 그런 상태에서는 쉽게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체육관에도 항의할 게 아니에요. 우리 관장은 멀쩡하게 갔다. 그럴 일 없다. 원래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인정한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관장이 이렇게 해도 나타날 수 있다는 현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내 경험상 이런 적 없다. 분명히 멀쩡해 갖고 갔다. 혹시 뭐 얘 원래 머리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결국은 뭐 막 위자료 물어내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합 끝나고 나면 시합 지고 나면 30분 동안 옆에서 꼼짝 말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 항상 주의사항을 줘야 돼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얌전히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체육관에서 스파링 심하게 시킵니까? 한 대 맞고 쭉 뻗으면 그 다음부터 체육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볍게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가볍게 한 스파링에서 바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무서워서 체육관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스파링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주의사항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우리 대회 때 뇌출혈로 그 응급실 가는 것 봐도 탈진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탈진이라는 건 알지만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가끔 가다가 육상 경기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막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한 다음에 선수가 막 푹 앉아가지고 막 토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매습 걷고 토하는 게 있습니다. 혈중 수소 이온 증가, 젖산 농도 증가, 혈중 이산화탄소 감도. 이게 그 과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 몸에는 뭐냐면 숨만 쉬어도 몸에서 산성 알칼리성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지금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전문 선수들한테는 이게 거의 안 나타나는데 우리 그 생활복싱 대회에서는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죠. 혀 꼬였나 보고 팔 들어봐라, 다리 들어봐라. 멘탈 깨끗해요. 말도 분명히 하고 마비된 거 없어요. 근데 계속 토하겠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스 꺾고 토하는 것이 뇌출혈 부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생길 때 제일 먼저 뭐냐면 봉투 있지, 비닐봉투.
왜냐면 내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어 마시게 한다는 거. 그러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위해서 그냥 대학병원 가서 CT 찍습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 어? 만약에 조치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옛날 영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타이틀 끝나고 나서 선수가 뇌출혈 상태였었는데 그 영국 권투위원회에서 그 시합 끝나고 그냥 괜찮을 거야 놔뒀어요. 그 방치를 했어요 좀. 그래서 한 진단하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나중에 그 선수가 사망했는데 소송이 걸렸어요. 권투위원회에서 아주 거액의 배상금을 줬습니다. 바로 데리고 병원에 후송했어야 되는데 지연시켰다는 거죠. 그 지연시킨 것 때문에 사망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의 의무를 다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된 겁니다. 안화골절이 있는데 안화골절 때도 어지럽고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안화골절은 좀 다른 각도로 볼게요 한번. 눈에 압력이 가했을 때 눈에 가했을 그 압력으로 해서 안화 이게 부러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 동안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눈이 이렇게 골절되면서 동안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은퇴한 선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손상이 돼가지고 은퇴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세계 챔피언 중에서도 2분이 계시고. 그럼 뭐냐면 눈이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합할 때 2개로 보이겠죠. 복시로 보이고 딱 맞았을 때 눈에 갔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칼럼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면 좀처럼 던지지 않는 부상 안화골절이라고 했어요. 수건을 안 던진다는 거. 저도 여러 차례 시합장 가가지고 안화골절 된 걸 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중간에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수들이랑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 사무총장님 옛날에 시합 때 한 시합에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합 중간에 끝냈습니까? 안 끝냈죠? 제가 봤을 때도 안 끝냈어요. 근데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땠냐 그랬더니 빡 하고 눈이 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너 관장한테 말 안 했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원장님 내 눈 갔다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럼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장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계속 시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언젠가 이 선수하고 관장하고는 완전히 찢어지겠다 생각됐어요.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관장하고 선수는 자기 그것만 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나중에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서로 결별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갔는데 나는 그래도 막 정말 정신없고 모르는데 관장이 거기서 수업을 멈춰야겠습니까? 아니면 너 계속 해야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살아요. 눈이 한동이 안 들어가니까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해야 눈이 봐요. 옆으로 이걸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갖다 평생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관장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시합을 시켰어. 이 부러진 데 계속 펀치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선수의 안전은 항상 그냥 의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그 부상은 그대로 재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감이에요. 선수가 이런 상태인데 왜 중단 안 시키고 계속 시합을 시켰느냐.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선수도 포기 않고 어떤 선수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눈 깨진지도 몰랐대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코를 확 푸는데 갑자기 눈이 톡 튀어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러고 병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렇게 무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 뇌 전문 의사들이 그 만성 뇌상성 뇌병증을 연구를 하는데 권투 선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전부 미식축구나 풋볼 선수들 그걸로만 자료가 있고
하나가 쳐는 말들이 뭐냐면 권투 선수는 지도자와 선수가 부상을 항상 숨긴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뭐 저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도 뭐 다쳤을 때 한 번도 뭐 부상을 갖다가 그냥 운동의 일부로 생각했지. 왜냐하면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제 연세 드신 아마 건강을 위해서 복싱했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선수 특성이 이렇다는 걸 지도자가 깨닫고 여기서 항상 말릴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움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절대 화해 안 씁니다. 아, 시합하다가 우리 너무 많이 다쳤다. 우리 여기까지 관하자. 이래 안 해요. 심판이 말리던가 수건을 던지던가 둘 중에 하나 해줘야지. 선수는 계속 브레이크 없이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성 뇌출혈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미드라인이 어때요? 아까 안 밀렸죠? 아까 급성에서는 어땠습니까? 한쪽으로 확 밀려있죠? 안 밀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수가 정말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뇌 전문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제가 그 집도기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정말 모를 수 있냐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폭탄이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하얀했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선지, 혈전이 녹아가지고 딱 열어보면 간장처럼 돼 있어요. 간장 색깔이에요. 물처럼 돼 있거든요. 물을 잘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은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 건데 여기 한 대만 딱 맞으면 이게 그냥 터져요. 자, 이거 보세요. 눈에 쌓이는 이 근육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안아골절 된 상태에서도 수건을 못 던지는 관장이 내 선수가 뇌출혈 증상이 팔이 마비되고 눈빛이 흐려지고 할 때 시합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철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상자 후송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제주도에서도 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앰뷸런스 기사가 신호등 다 지키면서 갔죠. 이게 얼마나 빨리 가가지고 혈전을 빼고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처음 경험해가지고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열고 혈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청양에서 시합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몇 번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글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그 사고 터지기 전에요. 그 청양에 제가 낚시를 갔는데 길이 막 이상하게 꼬불꼬불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앰뷸런스가 아무리 빨리 밟아도 제일 가까운 그 충남대병원까지 1시간 내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서는 어땠습니까? 시합을 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골든타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다거나 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시합을 주최하는 사람이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병원과 거리가 얼마인가 이걸 고려하고 염두를 해줘야 돼요. 예방이라는 건요. 우리가 프로복싱에서 10라운드 타이틀 매치 이런 거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봤을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마지막 라운드를 끝나고 관장이 선수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스톱 시켜야 돼. 너 너무 많이 맞았어. 여기서 스톱하자. 나 수건 던질 거야. 동의해. 그러고 수건 던져가지고 거기 끝났어요. 근데도 불행하게도 그 선수는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라운드 후반까지 되면 굉장히 누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세계 타이틀전하면 우리나라 선수 막 3개월 동안 150라운드 스파링을 했거든요. 참 초죽음이 이런 상태로 링에 올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때 정말 싱싱한 상태에서 링 위로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제 어떤 그 후배 선수 중에서 너 선수 시절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한 번도 정상적인 컨디션, 제일 좋은 상태에서 100% 컨디션에서 시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합이 잡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뭐 메인 게임 뭐
사무총장님이나 상훈 회장님께서는 메인 게임에 항상 뛰었죠. 그럼 준비를 했죠. 근데 중간에 어떻습니까? 4라운드 선수들 있죠. 갑자기 막 너 올라가, 너 시합해 하면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올라갔어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런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못 만들고 링에 올라갔다는 거죠. 또한 뭐냐면 마지막에 스파링도 안 해야 되지만 근육을 충분히 회복시킨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근육이 손상된 상태에서 링에 올라가니까 제 컨디션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시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열받죠. 열받다 보면 그냥 오버워크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정상적인 시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합 중에 팡 돌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추어 복싱에서도 이게 문제인데 뭐냐면 16강전부터 누적된 상태예요. 저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스파링 막 열나 해봐요 한번.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스파링 심하게 했더니 그날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정말 두통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배가죽 등까지 만지니까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그건 뭡니까? 안에서 뇌가 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또 시합을 해야 돼요. 또 살을 빼고 또 올라갈 때마다 더 센 사람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가 사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돼서는 뭐 해야겠습니까? 내 선수가 16강전에서 너무너무 그 심하게 맞았으면 8강전부터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선수가 이겨야 된다. 뭐 금메달 따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처음 도입할 때 얘기했지만 시합에 나가는 것은 선수의 개인적인 특징도 있고 지도자의 자세도 있고 심판의 미숙함도 있어요. 세 가지가 복합됐을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가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런 선수를 봤어요. 급하면 가벼운 거 한 대 맞고 내 펀치 치겠다고 들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그 선수 사망 전부터 자꾸 동료 선수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쟤는 조금만 안 풀리면 들이밀고 본다. 그럴 때 관장들은 내 선수의 그 인성이나 특성을 잘 알고 항상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생활복싱 선수, 체력이 약한 상태에 펀치 허용. 제가 항상 아까 있죠. 자세 있죠. 자세. 정말 큰 펀치 안 맞았어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펀치도 아닌데 고개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수를 링에 올릴 때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 자세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가드 올려라 그러는데 항상 제가 그 처음 배울 때 있어요. 자 잽을 칠 때 쑥, 쑥 하나 올릴 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왼손을 내렸어요. 하나, 가드 올라가죠. 모든 주먹 칠 때 한 손은 가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부터. 안 돼요. 가드 올리고 이 자세 잡는 것은 처음 선수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안 되고 시합을 올리고 링에 올려보내니까 작은 펀치에도 크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복싱 대회에서는 물론 누구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너무 안 좋거나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하고 맞는다거나 이럴 때는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장한테 설명을 해요. 관장도 그게 바로 자기 훈련입니다. 아, 내 선수가 이렇게 했고 선수를 시합 가르쳐가지고 링에 올라가 보내면서 선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장이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선수를 올렸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때는 자세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거고 라운드 후반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10라운드, 12라운드 선수한테는 대전을 몽창 줘야죠. 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성 뇌출혈 예방은 이거밖에 없어요. 선수 가려고 부상을 숨기는 지도자가 선수가 지도자예요. 내가 다치고 뭔가 이상한데 그걸 말을 안 해요. 지도자도 그걸 안 물어봐요. 왜? 앞으로 공격하고 시합하고 이것만 계획하지 정말 선수 관리에 얼마나 주의 깊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걸 묻고 싶어요. 만성 뇌출혈 부상은 그겁니다. 선수 관리를 안 해요. 내가 선수로 아무리 컸어도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 복싱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배우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사고 날 때마다 막 이게 문제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막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자, 그 김득구 선배님하고 백이석 선배인데 이게 문제예요. 자, 김득구 선배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학회에서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마우스가드 학회에서 이거 꼭 나와요. 그 김득구 선배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급성 뇌출혈 알죠? 아닙니다. 그 부검 의사가 누가였냐면 그 옛날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 그 제가 스포츠 치의학회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학회 임원이거든요. 우리 그 회장이 미국에 학회를 갔어요. 학회를 갔더니 그 미국 그 스포츠 학회 그 의사가 스포츠 닥터가 부르더래요. 내가 김득구 선수 부검했었다. 그 미국서는 꼭 링 사고 나면 스포츠 치약 치과 의사가 꼭 부검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과두고 두개골이에요. 이게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두개골이 얇을 수가 있어요. 아래 턱을 맞고 이 헤드가 두개골을 여기를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뇌척수액이 빠져나왔어요. 이게 직접 사인입니다. 자, 하과두가 있죠. 두개골이 있어요. 턱을 딱 맞았을 때 이 하과두가 두개골을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골절이 일어나면서 뇌척수액이 빠졌어요. 이게 빠진 것이 직접 사인입니다.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맨시니에 재우면 8라운드인가 9라운드부터 눈빛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리고 시합 한번 보십시오. 나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그 맨시니 김득구 선배님 동영상 보고 왔거든요. 처음 1라운드 때 엄청나게 놀랍게 투혼을 발휘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도 1라운드 초반 때 너무너무 잘 싸웠어. 그때 그 해설을 맡아 있던 슈가레이 레오나드가 한국에 저런 선수가 있었냐고 막 극찬을 했죠. 엄청난 투지라고.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뇌척수액은 빠져나오고 파절된 곳에 계속 펀치가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서졌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 분석을 했어요. 왜 사망했냐? 그랬더니 이미 이런 문제로 사망했던 미국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검도 했고 거기서 보고도 하고 심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 같이 그냥 덮고 안 넘어갔어요.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뭐냐면 8라운드부터 죽어가면서 시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 급성 뇌출혈 알잖아요. 급성 뇌출혈로 이렇게 8라운드에서 했으면 1분도 못 버티고 쭉 그냥 혼절을 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몇 라운드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 뭐냐면 안에 뇌압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척수액이 빠지면서 뇌가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게 갔는데 몸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내부로. 그리고는 그게 직접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 가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즘 다 이런 거 있죠.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도 이거 썼어요. 5,000원. 예? 5,000원. 근데 나 이거 정말 말하기 싫은데 이거 얘기할게요. 이것도 자기 거 없었어요. 아마추어 시합 때 나갈 때 한 10명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체육관에 이거 2개 갖고 가가지고 돌려쓰면서 시합했어요. 그렇게 선수 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 가드에 대해서 돈 들어간다는 거, 전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우스 가드를 갖다가 프로 선수들한테 제가 그냥 지금 무료 봉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재질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돼요. 앞에는 이중 구조고요. 앞뒤 부분은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3중 구조로 됐다는 거 뭐냐? 치아가 파절되면 안 되는 거. 근데 선수 생활 때 앞니 빠지고 나서 선수 생활 하면서 결국 앞에 앞니 4개 다 부러집니다. 자, 이거 두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를 꽉 다물었을 때요. 딱 나물었을 때, 꽉 물었을 때, 이 3mm 물잖아요. 그러면 악관절에서 3mm가 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가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턱을 딱 맞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과두가 여기를 때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완충작용이 되는 거예요. 김득구 선배님 돌아가셨을 때 거기 검사가 그 마우스 가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마우스 가드 있죠.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거 1mm도 안 돼요. 이거 물잖아요. 0.5mm도 안 돼요. 이걸로는 지속적으로 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항상 벌리고 있죠. 벌리고 있다. 명치 하과두요? 하과두. 과두. 자, 우리가 제일 큰 반성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걸 청춘의 원수하고 이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후배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급성 뇌출혈은 바로 수십 초 내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봐. 이렇게 증상이 모르면서 몇 라운드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증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눈빛이 흐려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먹순이 현저히 죽어갔어요. 그냥 주먹 내는 거지 밸런스 잡고 제대로 힘을 줘가지고 빵! 이게 엎어졌어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바로 그때 뇌 손상이 왔을 때 주먹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역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계속 중단을 못 시켜줄까요? 그것이 자책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주심은 자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시니도 저 어저께 제 인터뷰 다시 봤는데 평생 악몽을 꿨다 그랬어요. 김득구 선수 마지막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시간이 지나도 김득구 선수의 멍한 표정, 눈빛이 흐려진 것이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 뭐냐면 내가 선수가 죽어가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했구나. 그 죄책감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졌고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머니도 자살했고 아내도 자살했고 너무 이거 하나가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일본에서도 저번에 2명이 사망했지 않았습니까? 뇌출혈로.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라운드 수 줄이자는 얘기죠. 왜 라운드 수를 줄여요? 라운드 후반에 뇌출혈로 쓰러진 선수 중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초반에 맞고 더 이상 펀치를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적절히 끊었을 때는 회복이 되고 살았는데 생활 복싱에서 유독 사망 사고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적된 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가드에 대한 개념은 관장들이 이걸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리고 제가 이거 안전 얘기할 때는 사실 선수들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의사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의학적 자료를 갖다가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자, 마우스 가드 기능이 뭐냐면 그 적절한 교합을 가지고 꽉 물었을 때 있죠. 이때 근력 테스트를 전부 다 한 거예요. 이거 그 권투 선수만 한 게 아니라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뭐 육상 선수 다 해가지고 올바른 교합으로 꽉 물고 힘을 썼을 때하고
그냥 입을 해 벌렸을 때 힘을 썼을 때하고 그 근력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허리 힘이 20%, 무릎 57%, 엉덩이 30%, 어깨 17% 근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도 꼭 필요한 게 바로 마우스 가드입니다. 그 투수가 한번 공을 던질 때 그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80kg 정도 돼요. 근데 야구 선수 배트를 한번 휘두를 때 물고 할 때 100kg 정도 힘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정상적인 저작근의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목 통증이 목 근육과 허리 근육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야구 선수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희어졌는데 마우스 가드를 하고 나서 목 통증,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악관절 장애에 있을 때 그 두께를 줘가지고 바이트 플레이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투수 애들은 마우스 끼워. 그렇죠. 근데도 안 낀 애들도 많아요. 농구 선수들도 그렇고 역도 선수들도 껴야 돼요. 그리고 사격 선수들도 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정된 교합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밸런스가 훨씬 더 증가되더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악골과 두개골 안충 효과인데 이거 얘기했을 때는 안 만들다가 이 얘기하고 나니까 마우스가도 맞추러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자세가 이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이기기 위해서 권투를 했지 내가 건강해지고 안전하기 위해서 권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한 번도 링 닥터 되고 나서 이런 생각했지 솔직히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은 대한스포츠학회에서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재질은 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전부 그 연구 자료를 한 거거든요. 이 어금니 두께를 4mm도 하고 3mm도 하고 2mm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두께만 하고 제일 적당히 뭐냐 제일 후방 저기 3mm를 하자. 근데 우리 권투 룰에는 그게 없잖아. 없죠. 우리 그런데 그 대한스포츠학회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앞니는 6mm로 하자. 치아 그래도 어느 정도 강도를 줘가지고 줘야 되니까 여기는 3mm로 하고 여기는 앞에는 6mm로 하자. 근데 아까 여기는 3중 구조 보이지 않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3중 구조로 만들자. 이게 바로 마우스 가드거든요. 김두크 선배님이 만약에 저걸 끼웠으면 안 죽었죠. 자, 헤드기어 보호장구 있는데요. 그 아이바에서 2013년부터 헤드기어 착용 금지됐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스포츠 치약회 갔을 때 일본인 스포츠 닥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헤드기어를 썼더니 오히려 뇌진탕이 43% 증가되더라. 뇌진탕이 뭡니까? 땅 가서 정신을 잃는 순간이죠. 저도 저번에 그 우리 관장들한테 코 보호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펀치의 후유증은 경추로부터 먼 곳에 맞을수록 충격이 커집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권투의 선수의 거리 감각은 어떻습니까? 별로 1, 2cm로 피하고 빗 맞고 이렇게 피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피하는 게 바로 권투 선수의 거리 감각인데 7cm보다 많이 나온 거 있으면 그러니까요. 신나죠. 때리는 사람. 타격점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뇌를 더 흔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맞을 펀치를 더 많이 맞더라. 그 헤드기어를 쓰니까. 그래서 제 아들도 미국에서 그때 유학 중에 복싱 체육관을 다녔는데 스파링할 때마다 관장이 헤드기어 쓰지 말라고. 헤드기어 오히려 더 충격이 가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그런 그 연구 논문이 공용화가 됐으니까 체육관에서 굳이 뭐 헤드기어 끼고 안 한다. 이런 거예요. 헤드기어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효과 있었으면 아이바에서 왜 착용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 이름 한번 볼게요. 만성대처럼. 자, CT를 하는데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충격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두개골 내에서 뇌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두개골 내에서 막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만성 외상성 뇌병증인데 이게 진행이 갈수록 있어요.
대뇌 부분이 어떻습니까? 쪼그라들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계속되는 외상은 뇌세포와 괴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 아마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 오말루 박사라고 나이지리아 출신 그 해부 병리학 의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시축구 선수들을 쭉 보는데 그 50대 젊은 나이에 70대 80세 노인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그 반복되는 뇌 충격은 뇌세포가 죽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복싱에서는 뭐라고 부르니까 펀치 드렁크라고 그러고 권투 취태라고 그러고 그건 여러분 아시죠? 많이 알죠? 권투 많이 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CT 연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권투 선수들을 연구를 하려더니 자꾸 부상을 숨기고 코치들이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들로 쭉 검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연습 중에도 계속 몸을 부딪히죠. 머리가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쾅쾅 부딪혀. 라인백이라고 그러죠. 시작하면 바로 가서 쾅 부딪히죠. 어깨 부딪히고 몸이 부닥쳤는데 머리가 흔드는 거예요. 머리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점점 죽어들고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라는 게 생기고 권투 이게 증상이 뭐냐면 치매 증상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권투 선수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각각 알코올릭에 빠지거나 좀 자신을 주체를 못하고 잘 빠질 때 있잖아요.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미국에서는 어떤 상태였냐면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막 성격이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만성 뇌상성 뇌병증이 생긴 거죠. 뇌 충격으로. 그래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어떤 선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 내가 죽으면 내 뇌를 갖다 기증할 테니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 경각심을 알려줘라. 근데 처음에 이 오말루 박사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 사람 내쫓아내려고 그랬고. 그리고는 이 사람 신경외과 의사까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말 근거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2007년에 앤 미키 교수가 거의 202명을 갖다가 미식축구 선수들, NFL 선수들 뇌를 부검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197명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99%에서 CT가 발견됐어요. 만성 뇌상성 뇌병증. 그러면 권투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바로 MRI 검사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 KO로 지고 그런 선수들 갖다 주기적으로 쭉 MRI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상이 작아진다. 이게 뭐냐면 자, 시상이 어딥니까? 뇌 중심이죠. 시상 하부, 편도체, 해마 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뇌 부상 중에서 바로 두개골 위에 이게 얹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왜 이 뇌 중심 여기서도 파괴되는데 뇌 중심 시상 하부 편도체 해마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편도체가 뭐냐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은퇴 선수에서는 편도체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뇌 중심부가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예요. 현역 선수에서는 시상과 뇌량에서 은퇴 해마가 줄어든다. 자, 증상이 뭐냐면 해마는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도체는 기억, 학습,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한테서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뭡니까? 뭐 뱀을 봐도 맹수를 봐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중심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대회 때 그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뇌출혈이 있었던 그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뇌 중심은 두개골이 있으면 뇌 바닥에서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뇌 중심부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조직이 파괴돼요.
그러면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대뇌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봤어. CT를 봤더니 거의 손톱 크기밖에 안 돼요. 이만큼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어떻습니까? 대뇌는 그대로니까 멘탈도 깨끗했고 대답도 잘했고, 그러면 우리가 뇌출혈을 의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거 두통 있다 그럴 때 바로 뇌출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응급실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스파링 많이 하고 많이 맞았을 때 그때 두통 없었거든요. 다음날 나타났지. 그리고 많이 아팠어. 그런데 시합 끝난 지 30분 후에 두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합 끝나고 30분 후에 두통을 야기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뇌출혈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뇌는 이게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이만한 손톱 나는 그 뭐가 덩어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만큼 어디가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압박을 받겠죠. 그게 바로 두통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다칠 때 있잖아요. 이게 대뇌 피질 여기만 혈관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 중심에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쭉 연구를 한 결과 있잖아요. 은퇴해서 해마나 편도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뇌 중심부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혈로 나타났고, 우리가 시합 중에 한 선수가 두통을 호소했고 바로 응급실로 갔을 때 그 선수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로 바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을 때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수술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될 때까지 며칠 동안 입원해 있는 걸로 끝났어요. 그 육사 생도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미세한 출혈이 있어도 꾹 참고 안 갔으면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권투에서는요, 이렇게 뇌 중심부에서 조직이 파괴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선수들을 봤을 때 역전 가능성이 없고 안 된다고 할 때 너 KO패라는 그 캐리어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시합을 진행시켜야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끊어줄 것을 고려해야겠습니까? 이런 걸 교육을 안 시키면요, 절대 수건 안 던집니다. 맞아고 떨어지기 전에는, 심판이 쓰러지기 전에 절대 수건 안 던져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관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링닥터를 하면서 수천 건을 시합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관장들 세컨 보는 모습 다 봤죠. 그러면 바로 성격 압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제가 학생 때 복싱을 했을 때 우리 체육관 선수가 100명 했어요. 100명, 200명 막 굉장히 많았죠. 막 기억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저녁 때 운동을 하고 막 진짜 섀도우복싱 할 때 막 상대방 발밟을 정도로 꽉 찼죠. 그러면 다 복싱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이 고스톱 칠 때 성격 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죠. 링에 올라오면 성격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보면 복싱하던 스타일만 보면 성격이 다 나타나요. 우리 정 사무총장님, 제가 성격 안다 그랬죠. 왜? 시합하는 거 봤거든요. 상호형도 내가 봤고. 시합하는 거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정말 불굴의 의지로 다시 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정신력 갖고 있는 선수가 있고, 우리 탁 선수도 내가 시합하다 졌을 때지만 1라운드가 다운당했었지. 근데 마지막에는 네가 진짜 대등하게 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틀비틀하더만 그걸 기어이 정신력으로 극복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대등하게 시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명석은 정말 훌륭한 선수다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항상 개념을 생각하고 선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끝까지 수건을 그냥 쥐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저기 심판위원님 중에서 선수 안전에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강의는 사실 요즘 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그 2명의 그 권투 선수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가깝게는 우리 그 아마추어에서 이런 그 뇌출혈로 인해서
선수가 의식을 잃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기사화되고 계속 뉴스에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권투인들 특히나 체육관 관장님들이 그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야 뭐 선수 생활을 이제 오래 하고 내 몸에는 내가 의사가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이렇구나 그건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특히나 프로 선수들도 지금 운동량이 좀 많지 않다 그래도 내 직업이 프로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는 그만한 훈련량을 본인 스스로가 마치게 돼 있어요. 또 엘리트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만 나는 지금은 생활 복싱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하나 바라는 게 뭐냐면 세계 타이틀 매치 하는 거나 또 생활 복싱 하는 선수가 처음에 링에 올라가는 거나 마음 준비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체육이라 그래서 너 대충 했으니까 이번에 시합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라고. 생활체육이라도 3개월 배우면 3개월, 6개월 배우면 6개월 배운 선수에 대비한 훈련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합을 내보내야 된다고. 나는 오늘 뇌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은 사람 신체 중에서 뇌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행동을 못 하는데 사람 뇌라는 게 꼭 큰 주먹을 맞고 충격을 느껴서 뇌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걸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분들은 또 이런 얘기, 이런 강의를 들으면 내가 또 체육관 하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게 준비가 단단하면 선수들을 어디 시합을 내보낼 때도 준비를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우리 때는 헤드기어라는 게 없었어. 그 안아골절 이런 게 없었어. 요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권투 선수 중에 왼쪽으로 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많아. 이 선수들이 다 안아골절을 당한 거야.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벌써 침 흘리고 다녀야 돼. 그지? 예? 근데 권투가 축구보다도 위험도가 더 안전하고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게 충분한 운동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뇌출혈, 이런 뇌 사고는 미리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도 원장도 이 강의한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또 도 원장은 강의하고 가면 끝이지만은 또 여기 또 이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이규영 관장한테 박수 한번.